저와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한시라는 세계 속을 함께 걷고 있는 한시 산책가 김성곤입니다. 오늘 함께 걸을 곳은 도연명 시인의 마을입니다.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전원 마을입니다. 아스라이 먼 마을에선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짖고 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우네. 도연명이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평화로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41살일 때입니다. 몇 번의 출사와 은퇴를 반복한 도연명은 41살에 팽택현의 현령직을 마지막으로 관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지은 작품이 그 유명한 귀거래사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전원이 황무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오랫동안 육신을 위해 마음을 온통 부려먹었으니 어찌 상심하며 슬퍼하기만 하고 있으랴. 지나간 것을 무에 책망하랴. 앞으로의 일을 기대할 뿐이라네. 전원이 황폐해져서 돌아간다고 했지만 정작 시인 본인의 마음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던 겁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벼슬살이에 시달려 도연명의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는 과감히 현령의 명패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귀거래사에는 귀향길에 설레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나아가고 바람은 살랑살랑 옷깃에 불어오네. 길 가는 사람에게 남은 길을 묻고 아직도 희미한 새벽빛을 한스러워한다네. 이윽고 멀리 보이는 내 고향집,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하인들 환한 얼굴로 나와 맞이하고 어린 자식들 오종종 문에서 기다리네. 이렇게 시인은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공문서와 도장이 아닌 쟁기와 호미를 들고 전원을 일구는 농사꾼이 됩니다. 고향집에 돌아와서 처음 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하려고 하는 귀원전거입니다. 전원에 돌아와 살다라는 뜻으로 총 5수로 된 연작시입니다. 그 첫 수를 한번 들어보시죠. 젊어서부터 세속에 맞는 기질이 없었나니 본성이 원래 산을 좋아했다네. 잘못하여 먼지 그물에 떨어져 단번에 30년 세월을 보내버렸구나. 갇힌 새는 옛숲을 그리고 연못의 고기는 옛 놀던 물을 생각하는 법. 남쪽 들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졸박함을 지키려 전원으로 돌아왔노라. 사방 택지는 10여 무, 초가집은 8-9칸. 느릅과 버들은 뒤처마에 그늘을 들이우고 복숭아 자두는 집 앞에 늘어있다네. 희미한 먼 마을에선 가물가물 밥 짓는 연기.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짖고 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우네. 집들에는 먼지 세상에 복잡함 없고 빈 방에는 넉넉한 한가로움이 있다네.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혀 있었던 나 다시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네. 30년의 벼슬살이를 먼지 가득한 복잡한 그물에 떨어진 것으로 정의해버립니다. 그 그물 속에서 망가져가는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전원으로 돌아왔다고 선언합니다. 남쪽 들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조람을 지키려 전원으로 돌아왔노라. 도연명의 전원으로의 귀환의 목적과 명분은 바로 조람을 지키기 위한 것, 수졸입니다. 졸은 재능이 없고 솜씨가 서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능이 무기가 되고 솜씨가 돈이 드는 벼슬살이 세상에서 졸한 사람은 그야말로 장기판에 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재주,
위선을 떠는 솜씨가 없는 조란 도연명이 장기판에 조리되어서 교묘한 재주와 솜씨를 지닌 잘난 사람들에게 당한 스트레스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귀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벼슬길에 필요한 재주나 솜씨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 하늘이 부여해준 천성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수조인 것이죠.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도연명이 돌아온 그의 집과 마을을 볼까요? 사방 택지는 10여 무, 초가집은 8~9칸, 느릅과 버들은 뒤처마에 그늘을 들이우고 복숭아 자두는 집 앞에 늘어있다네. 희미한 먼 마을에선 가물가물 밥 짓는 연기,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짖고 낡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우네. 300평 남짓한 택지에 8~9칸 방을 갖춘 제법 살림살이가 괜찮은 초가집입니다. 도연명이 전원으로 돌아온 초기에는 살림살이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집안에는 종도 여럿 있었으니까요. 후에 큰 화재를 겪고 살림이 기울기 시작해서 노년에는 좀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느릅나무, 버드나무, 복숭아, 자두 등 나무가 울창한 집안을 서성이다가 문 밖을 나서니 멀리 아스라이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이 보입니다. 깊은 골목에서는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옵니다. 전쟁이 빈번한 시절에 맛보는 참으로 소중한 평화입니다. 집들에는 먼지 세상에 복잡함 없고 빈 방에는 넉넉한 한가로움이 있다네.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혀 있었던 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네. 다시 집안으로 돌아온 시인은 고요한 뜰과 텅 빈 방에서 넉넉한 한가로움을 즐깁니다. 허실유여한 텅 빈 방에 한가로움이 넘친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한가로움이 바로 도연명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람을 지킨다는 수졸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한가로움입니다. 굼뜨게 느릿느릿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화곽주부라는 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교 유한업이니 와기 농서금이라. 벼슬살이 교유를 그치고 한가로운 일에 논인하니 눕고 일어나며 책과 검은고를 즐긴다네. 도연명이 전원에 돌아와 하는 일은 한가로운 사업, 한업입니다. 이 한업의 구체적인 일은 책을 읽고 검은고를 타는 거죠. 여럿이 아닌 혼자서 하는 일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위한 교유의 장에 나가는 일을 멈추니 한가로워지고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고 검은고를 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텅 빈 방에 한가로움이 넘친다는 구절에서 텅 빈 방 허실은 빈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문에서 집실은 마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마음을 비우니 한가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욕심을 줄이니 한가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장자에서는 빈 방에서 흰 빛이 난다라는 허실생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밝은 빛, 우리의 삶을 격조 있게 만드는 한가로움은 모두 빈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텅 빈 방에 넘쳐흐르는 한가로움이 전해주는 삶의 충이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시인이 다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혀 있었던 나 이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도다. 연작시 귀원전그의 나머지 작품은 다시 돌아온 전원에서 노동하는 삶을 단박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풀을 헤치며 오가다가 서로 만나면 잡소리하지 않고 뽕농사 삼농사가 어쩌냐 말할 뿐이라. 뽕도 삼도 날로 자라고 내 땅도 날로 넓어지는구나. 파종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전답도 나날이 넓혀가니 농사하는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더 큰 즐거움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저 농작물의 안부만을 물을 뿐 조정이 어떠냐, 임금이 어떠냐, 세상 판도가 어떠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콩싹은 드물고 잡초만 무성구나. 새벽에 일어나 김을 메고 달과 함께 호미 메고 돌아온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중까지 농사일에 힘쓰는 성실한 시인 농부의 모습입니다. 달빛을 받으며 긴 호미를 어깨에 메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농부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콩밭에 무성한 잡초를 메는 모습은 콩밭이 아닌 마음밭에 자라는 무성한 잡념을 없애려 애쓰는 모습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예전 젊은 시절 저는 이 식구가 좋아서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음에 자란 무성한 잡념의 풀들을 매자고 새벽 기도도 가고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달과 함께 호미 메고 돌아온다라는 구절에서는 모든 잡념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농부 시인의 맑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작시 귀원전거의 제5수에서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보입니다. 슬퍼 탄식하며 홀로 지팡이 짚고 돌아오는 길, 험한 산길 굽어진 숲길을 지나가네. 시냇물 맑고 또한 얕아서 내 발을 씻을만 하구나. 우리 집 새로 익은 술을 거르고 닭 한 마리 잡아서 이웃을 불렀네. 해저무로 방안이 어둑하니 모닥불 피어서 밝은 촛불을 대신하였네.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밤은 진실로 짧거니 벌써 동편에 해가 밝아오는가. 새가 그물을 벗어나서 옛 숲으로 돌아온 것처럼 시인은 자유를 찾아 순박한 삶을 찾아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삶의 우울과 번민을 다 씻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혼자 지팡이 짚고 험한 산길을 지나갑니다. 험한 산길을 뜻하는 기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길을 떠올리며 탄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덤불 우거진 굽어진 길 진곡도 전망부재의 답답한 현실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했던 과거와 알 수 없는 답답한 미래에 대한 회한과 염려가 이 시인을 슬퍼 탄식하게 했던 겁니다. 탄식하며 힘겹게 산길을 돌아오던 시인이 맑고도 얕은 시냇물을 만납니다. 시인은 그 시냇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을 벗고 시냇물에 산길에 지친 발을 담급니다. 삶의 온갖 번민과 우울이 붙은 발을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짓눌렀던 회한과 염려를 다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거르고 닭을 잡아 이웃을 불러 모닥불을 피워 함께 즐깁니다. 밤새 즐겁게 놉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지요. 생애의 모든 우울과 번민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런 그의 삶에 다시 아침 해가 불끈 솟아 찾아와 새로운 세상을 알립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던 시인을 기쁨과 환희의 존재로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제3구에서 말한 맑고 얕은 시냇물입니다. 이 시냇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냇물에 발을 씻고 마음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다시 기쁨의 존재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울, 걱정, 후회와 같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시냇물이 필요합니다. 맑으면서도 얕은 시냇물이 말이죠. 이 맑음과 얕음은 반드시 필요한 시냇물의 조건들입니다. 맑지만 깊으면 겁이 나서 씻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선뜻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얕긴 한데 물이 맑지 않으면 씻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죠. 그러니 맑고 또한 얕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맑고 얕은 시냇물을 좋은 벗에 비유한 것으로 읽습니다. 맑은 것은 욕심이 없다는 뜻이고 얕다는 것은 명랑하다는 뜻입니다. 얕은 시냇물은 늘 졸졸졸 명랑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서 항상 명랑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맑고 얕은 시냇물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벗이 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삶에 지치면 찾아가서 발을 내밀 수가 있으니까요. 30년 벼슬살이의 세장을 벗어나서 훨훨 날아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온 도연명. 전원 속에서 진실한 삶, 하늘이 부여한 천성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고자 했던 도연명.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귀거래사 노래의 마지막 단락에는 그가 지향했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아서라, 이 몸 세상에 깃들어 있음이 다시 얼마나 되랴. 어째서 마음을 따라 나가고 물러섬에 자유롭지 않으랴. 허겁지겁 서둘러 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가. 부귀는 내 바라던 바 아니요 신선도 기약할 수 없도다. 좋은 시절 찾아오면 홀로 거닐다가 지팡이 꽂아두고 김을 매기도 한다네.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가에서 시도 짓는다네. 그럭저럭 자연의 변화를 따라 다함으로 돌아가려니 천명을 즐길 뿐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요.